네, 안녕하세요. 노르딕 베네룩스 센터장 맡고 있는 국제대학원장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르딕 베네룩스 센터는 저희가 북유럽의 작지만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이 나아갈 길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취지에서 노르딕 베네룩스 이노베이션 팩토리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이제 팩토리를 열어서 또 좋은 연사분들 모셔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한국의 정치, 한국의 과학 기술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 두 번째이고 아마 이번 학기로 치면은 이제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아주 장중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을 텐데요.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를 들으시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핀란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이제 러시아 사이에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지만 큰 나라고 또 수옴이라고 그러죠. 피니쉬로는 이 숲과 호수의 나라,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이지만 인구는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나라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굉장히 흥미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한국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연사님을 모셨습니다. 전 핀란드 대사를 지내신 김수건 대사님을 모시고 핀란드의 역사와 또 핀란드가 걸어왔던 국제사회에서 걸어왔었던 그런 길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기회를 잡겠습니다. 김수건 대사님은 여기 또 고려대학교 교우이기도 하시고 정치외교과를 나오시고 외교부에서 직업 외교관으로서 북미국, 유엔국에서 아주 큰 활동을 하시고 한반도 평화외교 기획단 단장을 지내신 다음에 라오스 대사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핀란드에서 대사를 지내시고 또 한국 핀란드 외교에 공헌하신 큰 공헌을 또 기려서 핀란드에서 훈장도 받으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우리나라의 핀란드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좋은 책도 집필을 해서 제가 나중에 Q&A 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수건 대사님 모시고 핀란드 2차 대전을 전후해서 있었던 겨울 전쟁서부터 핀란드가 걸어온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진중하게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수건 대사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수건입니다. 이재승 학장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소개를 해주셔서 학장님 소개 끝난 다음부터는 엔타이 클라이맥스 시시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1978년도 고려대학교 입학했었어요. 학교 많이 바뀌고 많이 발전하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핀란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해외에 많이 이제 외교부 33년 근무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 해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간 마지널 맨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생각하는 구조는 조금 딱히 한국적이지 않은 그런, 퇴직하고 나니까 더욱이나 더 네거티브하게 보면 난 뭐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포지티브하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할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조금 밝은 면으로 보고 제가 오늘 핀란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약간 동의가 안 되거나 좀 무슨 소리지 하고 생각이 드시면 이따가 질의응답 기회가 있으니까 기탄 없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요즘 우리 트렌드가 꼰대 이게 가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최하시는 이지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되느냐? 그래서 안 그래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왕 좀 꼰대 티 안 나게 그래서 넥타이를 안 메고 그 대신에 모교를 찾아왔으니 빨간색으로 맞춰봤습니다. 저자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왔나 궁금하실까 봐
인트로덕션을 그렇게 드리고요. 제가 해외 근무할 때 한국에서 우리도 이제 핀란드어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뭘 좀 더 그 나라를 아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뭘 우리가 좀 더 배울 게 있을까? 그런 취지잖아요. 이제 핀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 손님들 많이들 오셔서 정부 뭐 학계 오셔서 이 나라의 사례 연구 많이 오십니다. 제가 독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뭐 독일 통일이라고 막 뭐 정부 연구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독일에 왔어요. 그래서 뭐 독일의 동방 정책 이렇게 얘기하고 핀란드에 있을 때는 핀란드 교육 이 교육이 핀란드가 이게 개방형 자율형 이게 최고다. 한국은 뭐 경쟁 뭐 밟고 올라가기 뭐 난리인데 핀란드는 정말 학생들한테 그냥 쫙 풀어놓고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교육이 훌륭할 수 없다. 이거 배우러 엄청나게 왔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요. 그 사람들을 연구를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노르딕 베네룩스 그 센터가 뭐 지역 스터디라고 학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로부터 뭐 제도나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서 배운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쭉 느낀 거는 그 사람들을 아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제도가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핀란드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 핀란드 외교사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핀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핀란드 외교 그냥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를 할 시간도 좀 디시플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제목을 정체성과 현실이라고 그랬는데 네, 핀란드 정체성이라고 쓴 이유는 핀란드의 사람들 집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뭐 너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이는 핀란드 사람들의 특성, 핀란드 사람들과 핀란드란 나라가 위치해 있던 그 현실 사이에 핀란드 외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자는 취지거든요. 예, 저 지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핀란드고요. 이제 뭐 이게 러시아, 소비에트 유니언, 그다음에 다시 러시아로 대강 이 형태로 있었고요. 이게 핀란드고 이게 북유럽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인 스웨덴입니다. 지금은 덴마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중세 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온 시대는 덴마크가 이 전 지역을 한번 통할한 적도 있고요. 그 후에는 이제 그게 깨지고 스웨덴이 주로 이제 북유럽의 맹주 역할을 했고 핀란드는 이 북유럽을 포함하는 이 전체 서유럽과 이쪽 러시아를 한 동유럽 사이에 이 중간에 낀 우리는 이제 보통 해양과 대륙 사이에 낀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핀란드도 약간 이스턴 유러피안이라는 그 말로 정의되는 어떤 특징들의 어떤 그 국가군과 웨스턴 유러피안이라고 불리는 그런 특징을 가진 국가군들 사이에 꼭 점이지대처럼 끼어 있는 곳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의 특징 중에 또 재미있는 거는 재밌나요?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핀란드 말은 유일하게 뭐 헝가리 말이 좀 다릅니다만 이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그 인도 유러피안이 아니에요. 우라르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몽고말, 일본말처럼 우라르 계통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핀란드 사람들이 왔는지 과학적으로, 고증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증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 BC 1000년쯤부터 여기 빙하가 녹으면서 사람들이 동쪽에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핀란드만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핀족이라고 지금의 핀란드 말을 쓰는 핀족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았을 것이라는 고증학적인 그런 이제 이게 정설처럼 돼 있고요. 사실은 이 스웨덴 쪽에 있는 게르만족, 북쪽 게르만들이 이 보트니아만을 건너서 핀란드 이쪽 따뜻한 뚜르쿠 지역부터 이 따뜻한 지역으로
일찍부터 건너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계와 동쪽에서 온 핀족들이 오래전부터 살아오던 땅, 이게 핀란드이죠. 예. 근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외교 얘기는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핀란드 사람들이 이제 조크 좋아해요. 그분들 굉장히 시리어스한데 조크를 좋아해요. 어떤 조크가 있냐면요. 핀족들이 이 아시아 대륙에서 이렇게 쭉 핀란드 쪽으로 왔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온다 이거죠. 오는데 팻말이 하나 딱 서 있어요. 팻말이. 그래서 이쪽에서 오면 이렇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팻말이 서 있는데 이쪽은 못 사는 땅, 이쪽은 살 수 있는 땅, 이렇게 팻말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핀란드예요. 이게 여기쯤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핀란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이죠. 근데 그때 오던 그 핀족들이 문맹인 거라 그래서 그 표지판을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땅으로 온 사람들이 자기들 핀란드 사람들이다라는 조크를 합니다. 그만큼 핀란드가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장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에 그린 그 아름다운 핀란드 같지만 가서 보시면 겨울이 6개월, 겨울이 6개월, 날씨는 어둡고 농산물이 적어서 옛날 농업이 주일 때는 여름에 서리가 오고 눈도 오죠. 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굶어 죽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지금 보기에는 지상 낙원처럼 아름답고 뭐 사우나도 하고 뭐 버섯도 따고 그런 것 같지만 핀란드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간 그 여름에 설이 오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subsistence 먹고 사는 게 매일의 투쟁이었던 나라였었어요. 핀란드가. 이 핀란드를 이 얘기를 지금 드렸고요. 제가 핀란드 역사를 되짚어 가다 보니까 제 책에 써놨습니다만은 핀란드라는 나라는 워낙 그 산출이 적고 사는 사람도 숫자도 별로 안 되고 유럽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별로 있는 땅이 아니어서 유럽 역사에 잘 나오지를 않아요. 핀란드가. 근데 핀란드가 처음 유럽 역사책에 등장한 게 그 로마 역사가 있잖아요. 플리비우스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AD 98년에 쓴 책인데요. 그 책에 핀란드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속독을 얼른 읽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핀란드에서 3년 근무하고 핀란드를 떠날 때 느끼는 핀란드 사람의 느낌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타키투스가 그 위대한 역사가였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핀란드가 세계 양성평등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이 타키투스의 글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보십시오. 남녀가 함께 사냥으로 지탱해 간다. 여자들도 같은 땅을 오르내리며 사냥을 한다. 타키투스가 저걸 왜 썼겠어요? 그 시대 역사에 저런 표현이 나온 역사책이 또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기 재산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남의 재산을 뺏을 필요도 없고 자기 재산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안빈 낙도에 인간의 해코지로부터 신의 디자인으로부터도 해악을 받을 길이 없는 이 핀란드 사람들이라는 이 타키투스가 근데 이 타키투스가 핀란드를 가보진 않았대요. 가보지 않고 북유럽을 여행하면서 들은 얘기를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꽤 정확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고요. 한국에서 좀 빨리 하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이제 핀란드 정부나 의회 인사를 이렇게 면담을 같이 가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핀란드 약소국으로서 우리하고 똑같이 엄청난 외침을 받고 순환의 역사를 겪은 핀란드 참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핀란드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를 잘 안 해요. 우리가 무슨 외침을 받았다는 거지? 근데 한국 분들은 어떻게 인트로덕션을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핀란드 오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약소국으로서 외침을 받고 식민 지배받고 스웨덴의 지배를 받고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그가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레오 타이핑, 그 다른 나라를 볼 때 나의 생각을 투영해서 보는 이런 건 조금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계제인 게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핀란드는 자기 스스로 나라를 만든 거는 1917년이에요. 자기 독립국가를 만든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the youngest republic in Europe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생긴 독립국가예요, 핀란드가. 근데 그 이전에는 국가라고 말할 게 없었고요. 1115년에 스웨덴 땅으로 편입이 돼서 스웨덴 왕국의 일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다고 한국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핀란드는 스웨덴의 일부였어요. 자연스러운 일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스웨덴 문서를 찾아봤는데 왜 그러냐면 핀란드는 스웨덴어가 공용어예요. 지금도 공용어이기 때문에 핀란드 사람들,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은 다 스웨덴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스웨덴 문서고를 뒤져서 그때 어떻게 표현됐나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웨덴 문서에 이스턴 프로빈스라고 돼 있어요. 동쪽에 있는 프로빈스, 다른 프로빈스들하고 같은 주에 뭐 제주도, 뭐 강원도 하듯이. 그래서 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관계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나중에 좀 나올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의 패자인 러시아와 스웨덴이 마지막 그 핀란드를 놓고 벌인 전쟁이 이게 핀란드 전쟁인데요. 요 연도에 언젠가요? 1808년에 스웨덴이 이제 러시아의 전쟁에서 지죠. 요 현상은 사실은 이제 그 1705년인가요? 그 피터 대제가 그 러시아가 서양으로 향해서 나가면서 수도를 세인트피터스버그로 옮기고 서양 문물을 도입해서 힘을 기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 전에는 스웨덴이 패자였는데 이 스웨덴을 무너뜨리고 스웨덴을 핀란드에서 몰아내고 알렉산더 1세 때 사르가 핀란드를 러시아 영토로 만듭니다. 이때도 이 핀란드는 러시아의 식민지가 아니에요. 지배를 당한 게 아니에요. 보통 유럽 역사에 보면 이 대공국이란 말이 있는데 그랜더치에 이거는 그 당시에 핀란드는 전쟁에 의해서 스웨덴에서 러시아로 편입이 됐지만 그 지위는 러시아 황제의 뭐랄까요? 봉토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치가 유지가 됐고 이 당시에 스웨덴 헌법, 왜냐하면 이전에 스웨덴이었으니까 스웨덴의 법제도, 스웨덴어가 공용어, 스웨덴에 갖고 있던 마르튼 루터 종교 교회 모든 제도를 그대로 다 러시아 황제가 핀란드 사람들이 유지하도록 그렇게 인정을 해 줍니다. 이때 제가 아까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요. 정체성과 현실이라고 그랬죠. 알렉산더 1세가 러시아 황제가 1809년에 스웨덴으로부터 핀란드를 넘겨받고 핀란드를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자기 그 대신들한테 알렉산더 1세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핀란드를 손대지 마라. 이 나라가 작은 나라에서 스웨덴으로부터 우리가 뺏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훌륭하다. 우리 러시아가 핀란드를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핀란드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이때 이 스웨덴 헌법이라는 게요. 그랜더치, 그러니까 러시아의 땅이 된 핀란드의 헌법은 스웨덴 헌법을 그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웨덴 헌법이 1773년인가 만들어진 헌법인데요. 구스타브 3세가 만든 헌법인데 그 헌법을 제가 스웨덴말 헌법을 문속을 찾아서 봤어요. 그 헌법의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웨덴의 신민들 그때는 왕정이니까요. 모나키니까요. 스웨덴의 신민들은 스웨덴 왕에게 충성을 하고
그 왕은 그 충성을 받고 그 충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헌법을 만드노라 하고 훈민정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러시아 황제의 그랜더치 오브 핀란드로 넘어갔지만 이 핀란드 땅의 헌법은 스웨덴 헌법을 그대로 쓰니까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웨덴 헌법에 따르면 이 영토에 사는 사람들은 스웨덴 왕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저의 이론인데요. 이건 저의 이론인데 그 핀란드의 정체성을 알렉산더 1세가 어떻게 못한 거예요. 알렉산더 1세가 핀란드를 한번 둘러보고 아니다. 이 핀란드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이고 앞선 사회다. 이걸 그대로 보존을 하고 차라리 우리 러시아가 핀란드로부터 제가 한 얘기는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린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중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 앞으로 이제 동북아 정세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청일 전쟁 이후로 중국하고 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92년 때 한중 수교 전까지는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한중 수교 이후에 만났잖아요. 요즘 북경에서 뭐 되게 열나는 일 난다고 여러분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될지 중국의 힘이 GDP가 2027년이면 미국보다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측상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러면 북한 말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매우 다른 옛날에는 뭐 이게 동아시아 일부였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이나 사회 지혜도나 국민들의 의식이나 국민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중국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한중 관계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상상의 일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 취지는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정론 핀란드를 보면 결정론이라는 어떤 그런 공식들이 많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결정론 이전에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사람의 머리가 그 결정론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핀란드에서 봤고요. 이제 그게 제 책의 주 흐름의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중국 O, 미국 O,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지? 양쪽에 눈치를 보고 그냥 적당히 할까? 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13억이고 미국은 우리보다 GDP가 뭐 10배도 더 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적당히 눈치 보고 살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일반적일 수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도전, 21세기 지금 중반 돼가는 이 시점의 도전, 특히 이제 미국의 국력과 중국의 국력이 이제 비슷해져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도 있으면 아마 서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 만큼의 변화가 올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시 페이탈리즘. 결국 우리는 다시 중국에 붙어야지 이렇게밖에는 갈 길이 없는가에 하나의 상상력이 이제 핀란드의 경우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실 결론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네. 그래서 핀란드는 1917년에 독립을 하는데요. 1917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 뭐 다행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정세는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신생국 핀란드가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게 됐는데 1929년 때부터 대공황 때부터 유럽 정세가 다시 소용돌이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나치즘이 유럽에 등장하면서
유럽 정세가 이제 급변하는 상태로 가고 핀란드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워낙 작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럭저럭 1935년대까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치가 점점 유럽의 팽창을 보이면서 소련의 스탈린은 나치가 우리한테 오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 대비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 나치하고 스탈린이 폴란드를 반씩 갈라먹기로 하고 스탈린이 1939년 9월 달에 폴란드에 침공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은 폴란드를 침공해서 나치하고 스탈린이 폴란드를 갈라먹고 영국이 폴란드에 선전포고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는데 실제 전투는 벌어지지 않고 한참 있는데 그때 이제 핀란드에서 겨울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스탈린이 핀란드한테 내가 독일이 쳐들어오면 우리 그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니까 그거 빨리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게 내려와 버렸네요 이게. 네, 그 독립할 때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은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가 세인트피터스버그고요. 국경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는데 지금 이렇게 물러나 있습니다만은 여기 세인트피터스버그의 국경선이 한 30km 떨어진데 핀란드하고 소련의 국경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소련은 핀란드하고 세인트피터스버그가 옛날에 자기의 수도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지금도 인구 600만인데 왜 이게 가까운 국경선이 애초에 있었느냐의 문제는 그 핀란드가 원래 러시아 황제의 봉토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자기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자기 세인트피터스버그에 가까이 레닌그라드 가까이 와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핀란드가 독립을 하고 나니까 핀란드의 국경선이 자기 세인트피터스버그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겨울전쟁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독일군이 나치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세인트피터스버그 바로 때리니까 포로 바로 국경선에서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조금 뒤로 이렇게 한 몇십 킬로 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탈린이 나는 당신하고 협상할 생각 없고 이거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이니까 좀 물러줘. 핀란드 사람들이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있을 수 없다. 같은 주권 국가인데 니들이 뭔데 우리 땅을. 원래 핀란드 사람들이 묘하게 러시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제가 핀란드 근무할 때 핀란드 사람들 중에 몇 분 남았습니까?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10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조그만한 요구를 핀란드가 완강히 거부해서 소련은 결국은 핀란드를 무력으로 전쟁을 시작을 하고요. 스탈린은 그의 전쟁 시작이 39년 11월인데 한 2, 3주 지나면 핀란드가 항복할 걸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모스크바에서 그냥 파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장군들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핀란드 군들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핀란드 겨울전쟁 때 핀란드 군이 싸운 그 전투는 우리나라 육사 전사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스탈린이 전혀 예상과 다르게 핀란드 군인들이 정말 용감하게 정말 영웅적으로 싸웠는데 결국은 스탈린은 나치군의 침략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핀란드 전선에 너무 오래 묶여버린 상황이 되고 핀란드도 아무리 자기 군인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타협을 해서 휴전을 합니다. 그 휴전 결과는
원래 소련 스탈린이 달라고 그랬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고 핀란드는 그냥 그 상처가 많은 승리도 아니지만 상처 많은 휴전을 하고 전 세계의 핀란드 군인의 핀란드 국민들의 기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는 됐지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전쟁은 휴전이 되고요. 1년이 흐릅니다. 1년이 흐르고 나서는 드디어 나치가 그 소련 공격 계획을 시행을 하는 거죠. 이제 아까 이거를 겨울 전쟁이라고, 이건 소련이 핀란드를 공격한 전쟁이고요. 이어서 계속 전쟁인데 이 겨울 전쟁 다음에 핀란드가 복수 전쟁을 했다고 그래서 계속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독일의 나치가 핀란드에 접근을 해서 니들 작년에 소련 애들한테 엄청 맞았지. 우리하고 손잡고 옛날에 네 뺏긴 땅 다 찾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기도 주고 식량도 줄게.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기회인 것이에요. 근데 전 세계 그림으로 보면 나치는 전범이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핀란드 사람들이 작년에 당한 그 억울한 게 너무 분해서 나치하고 손을 잡고 전쟁을 소련에 대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소련군은 중부전선으로 넘어가서 핀란드 지역 전황은 굉장히 소련군이 허약해요. 그래서 핀란드군이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갑니다. 소련으로.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가는데 그 소련 영토 깊이 들어가서 나치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나치는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세인트피터스버그 전투, 레닌그라드 전투 아시죠? 레닌그라드 전투에 실패를 하고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핀란드는 나치는 점점 질이 멸렬 몰려가고 핀란드는 기세 좋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러시아 땅으로, 소련 땅으로 깊숙이 들어갔는데 독일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독일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혼자 소련군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냥 질이 멸렬 어떻게 하겠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래서 핀란드는 나치가 전쟁에서 진 것처럼 물론 조금 전입니다만 핀란드는 할 수 없이 소련하고 연합군하고 휴전을 합니다. 휴전을 하는데 이 휴전 헬싱키에 전쟁재판소가 서요. 이거 모르셨죠? 제가 이 얘기를 그 상당히 깊이 파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저도 워낙 유명한 사실인데도 그 독일의 뉴른버르그 전쟁 그 범죄재판소, 전범재판소, 도쿄 전범재판소처럼 핀란드 헬싱키에서도 나치와 손잡고 소련과 싸운, 연합군과 싸운 핀란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전쟁재판소가 핀란드에서 열려요. 그래서 이 계속전쟁 때 그 대통령을 하던 분도 전쟁 범죄로 10년형을 받고 복역을 하다가 중간에 49년도에 풀려나는 그런 굉장히 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인 겨울전쟁과 계속전쟁으로 소련과 엄청 싸우던 핀란드. 과연 그러면 이제 핀란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전 국민적인 고심과 소울 서칭이 있고요. 이때 나온 사람이 바시깁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이분은 뭐 이때 벌써 나이가 70 가까이 돼서 오랜 핀란드의 외교관이고 금융가인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는 핀란드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련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바시기비 라인이라는 그 새로운 핀란드의 외교 정책, 사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외교 정책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인 핀란드화라는 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인데요. 그 바시기비 라인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안보 이익을 존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중국이란 나라에
최소한의 안보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한테 대비를 만약에 하면 이게 전부 조금은 뭐 오바일 수 있고 너무 나간 것일 수 있지만 파스키비 이론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큰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나라의 안보 이익을 최소한의 안보 이익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쟤들이 우리를 그냥 바로 철퇴로 때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핀란드는 마샬 플랜 아시죠? 1947년, 48년에 미국의 마샬이 내놓은 서유럽 부흥 계획이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주어서 공산화를 막고 부흥 계획을 미국이 시행을 했는데 파스키비 대통령한테 미국에서 마샬 플랜 받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파스키비 대통령이 그걸 받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소련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요. 마샬 플랜은 대소련 냉전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위 그 반공전선을 에 속한 나라들을 부흥시키기 위한 미국의 지원책이니까요. 파스키비의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에게 불필요하게 소련을 자극하거나 소련에게 어떤 적대감을 표현하는 그동안에 핀란드가 했던 행태는 완전히 버리고 소련의 안보 이익을 최소한의 안보 이익을 보존해 주는 상태에서 그 대신에 핀란드가 얻는 건 소련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핀란드가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스웨덴 시대부터 이어오던 유로피안, 웨스턴 유로피안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핀란드 사회는 서유럽 사회로 남아있대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은 뉴트럴라이즈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근데 파스키비의 방점은 두 가지입니다. 소련의 안보 이익을 최소한의 안보 이익을 보장해 주되 소련의 핀란드 내정에 대한 간섭은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핀란드는 서유럽 국가인 것이에요. 정치도 절대로 공산주의 안 해요. 파스키비는 굉장히 보수, 거의 극보수에 속하는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외교 정책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 2번을 싸운 소련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파스키비는 소련의 안보 이익을 존중을 하지만 핀란드적 라이프 스타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와 복지국가로서 핀란드적 라이프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제가 파스키비 대통령을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인데요. 요 밑에 만약에 소련하고 협상해서 항상 합리적인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소련하고 협상에 실패한다면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나는 여기 서 있다.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부디 신이 나를 돕기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련을 거스르지도 않고 소련을 불안하지도 않고 소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련이 원하는 최소한의 안보 이익은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그렇지만 나의 아이덴티티는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입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보시면요. 이거 오프 더 레코드 아니죠. 세계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중에요.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나라가요. 핀란드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지도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노르웨이가 북극 쪽에 조금 영토가 국경이 붙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건 뭐 국경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핀란드는 소련과의 국경이 러시아와의 국경이 1300km 우리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그 길이하고 같습니다. 그 긴 국경선,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소련하고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지금과 같은 핀란드를 누리고 있는 핀란드와 같은 수준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이웃잘두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바로 이런 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론, 결정론을 극복하는, 할 수 있다. 운명론과 결정론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걸 극복한, 소위 중력의 법칙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그 사례가 핀란드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파스키비 대통령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대통령을 1956년에 그만두시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깨꼬넨이라는 분이 핀란드 대통령이 돼서 핀란드 외교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이 사람도 파스키비 라인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공공연히 얘기하고 실제 파스키비 대통령 밑에서 외교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한 사람인데 이분은 파스키비 대통령과는 성향도 다르고 물론 그분 밑에서 총리까지 했지만 그 성격도 다르고 인품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달랐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정치력으로나 언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핀란드 파스키비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이었어요. 파스키비는 대통령은 유엔에 가입하는 걸 싫어했어요. 맨 처음에 유엔 가입을 피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1950년대 유엔에서는 주로 동서진영,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간에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유엔에 옵니다. 유엔에 오면 유엔 회원국들은 투표를 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근데 파스키비는 뭘 싫어했냐면 본인이 소련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안이 오면 야 공산진영은 예스, 자유진영은 노 이렇게 편이 갈리는데 파스키비 대통령은 자기는 자유진영 걸 찍고 싶어요. 근데 소련이 뒤에 있기 때문에 못 찍으니까 아예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 가입을 미룹니다. 파스키비가. 근데 깨꼬네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핀란드가 소련과 이런 어떤 라포를 유지하는 이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활기차게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가 좀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첫째. 두 번째. 우리가 소련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으니까 소련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때는 공산권과 자본주의가 시장이 딱 갈려 코메콘으로 해서 자본주의 시장과 공산주의 시장이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핀란드가 그 창구 역할을 하겠다. 우리는 중간이니까. 그래서 깨꼬네 대통령은 핀란드가 파스키비 라인하고는 다르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소련으로부터 많은 대규모 사업을 실제 공사 프로젝트를 따오고 사업을 따오고 플랜트 사업을 가져오기도 하고 핀란드에서 지금 운영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그때 소련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깨꼬넨 대통령은 파스키비 대통령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더 자산화해서 소련도 이용하고 이걸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의 위상도 높이자라는 그런 새로운 말하자면 파스키비의 연장이지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첫 임기를 잘 마쳤어요. 핀란드 국민들도 굉장히 파스키비 때는 너무 조용하고 근데 깨꼬네는 와 이거 뭐 번쩍번쩍하다. 핀란드 위상도 높아지고 그동안엔 소련 틀 밑에서 그늘 밑에서 좀 전전긍긍 같았는데 이 양반은 막 소련의 흐르시체프 대통령하고 서기장하고 사우나도 하고 이게 막 너무 멋지게 잘하니까 좋았어요. 인기가 굉장히 높았죠. 두 번 임기 또 하고 1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사람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약간 권위주의가 나오고 이 사람이 점점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핀란드가 살려면 소련하고 잘 지내야 돼.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근데 소련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소련 저 엄청난 나라하고 잘 지낼 사람은 흔치 않아. 핀란드에 지금 나밖에 없어. 깨꼬넨 내가 대통령을 하고 내가 핀란드 국정을 이끌고 내가 핀란드 외교를 이끌어야만이 소련을 잘 다룰 수 있고 여러분들 대통령 임기 끝났다고 나 갈까? 한 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는 그긴 핀란드는 간선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막 정당 간에 야합도 해야 되고
뭐 단일화돼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한 번은 이분이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나 대통령 선거하기 싫어. 선거하려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내 임기를 연장해 줘. 이렇게까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장기 집권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폐해들이 깨꺼낸 대통령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요. 깨꺼낸 대통령은 점점 자기의 입지가 소련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가 소련 때문에 생겨나게는 걸로 변질돼 갑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속 본인이 살 수 있는 정치적인 스페이스는 소련하고 가까워져서 소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 지지를 바탕으로 핀란드와 유럽에 대해서 자기를 홍보함으로써 살아남는, 즉 그러다 보니까 소련 사람은 또 핀란드를 깨꼬네를 이용하고 깨꼬네는 크루시체프를 이용하고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나가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 워낙 이분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분이라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치매 현상이 와서 결국은 의사들이 당신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셔서 임기가 26년 만에 끝나는 분인데, 자, 얘기를 마칠게요. 시간이 돼서요. 자, 이제 핀란드화란 말을 제가 오늘 주제에 기사를 돌려서 드렸는데요. 저의 책도 핀란드화에 대한 것이었어요. 핀란드 분들 모셔놓고 핀란드화를 물어보면 대부분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핀란드화라는 말은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책에 제가 한 번도 핀란드화란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일부러. 그분들이 싫어하는 말을 대사를 지낸 사람이 쓰는 게 적절치 않겠다 싶어서. 근데 핀란드화는 분명히 많이 쓰고, 사실 1950년 독일 사람들이 그 약간 그 소련하고 좀 잘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핀란드화예요. 근데 핀란드화의 일반적인 정의는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큰 강대국하고 잘 살려면 그 나라하고 동화를 하든지 그 나라하고 잘 지내면서 조금 이렇게 따리를 붙으면서 살아야만이 잘 서 있다라는 게 핀란드화처럼 돼 있어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엊그저께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시끄러우니까 우크라이나를 그러면 핀란드처럼 만들면 괜찮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뭐 좀 시끄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핀란드화가 무엇이 핀란드화냐라는 거예요. 저는 파스키비 대통령과 깨꼬넨의 두 차이를 보여주었어요. 파스키비 대통령은 소련의 안보 이익을 보장을 해준다. 소련의 심기를 건드리진 않지만 핀란드의 아이덴티티, 핀란드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제도는 철저하게 지킨다.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서 소련하고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일들은 다 피해버리고 유엔 가입도 미루고, 나중에는 가입을 합니다만 유엔 가입도 미루고, 이런 정책이었어요. 근데 깨꼬네는 오히려 소련 편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소련의 등을 긁어주는 거예요. 소련의 등을 긁어주고 소련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자산을 이용해서 본인이 물론 핀란드의 국익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러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생명 연장에 쓰는, 깨꼬넨 시대에 나타난 핀란드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현상이 자율 검열이라고 합니다. 깨꼬넨은 우리가 여기서 내가 소련은 잘 하니까 니들 소련 욕하지 마. 그래서 핀란드 대학 강의실, 영화, 책 전부 검열을 후르시체프가 검열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깨꼬넨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더 부끄러워해요. 이게 차라리 후르시체프가 공산주의자들이 너 그거 하면 때릴 거야라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한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 스스로 그걸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깨꼬넨은 파스키비를 더 확장시킨 것 같지만 핀란드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핀란드적 정체성을 훼손한 사람이다라는 게 저의 이론이에요. 저의 굉장히 퍼스널한 이론이에요. 퍼스널하지 너무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1시간 동안 너무 시간 낭비가 되실 거고, 조금은 제가 강조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화는 그 두 개, 깨꼬넨의 핀란드화와 바스키비의 정책을 둘 다 핀란드화라고 한다면 핀란드화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화라는 단어를 쓸 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실제 핀란드 역사를 들여다보면 바스키비의 핀란드화는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제 책의 제목이 핀란드의 역사,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여정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여정의 결정판이 바스키비의 핀란드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깨꼬넨의 핀란드화는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새로운 안보적 국제 지정학적 상황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된다면 핀란드화란 말이 또 나올 수 있고 그때 그 핀란드화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잠깐만요. 제가 전에 어떤 조그마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로 들으면 핀란드화가 하나가 아니라던데요. 예. 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핀란드 그림인데요. 이게 핀란드 국민미술관 아테네 용맹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게 그림 제목이 천문인데 아주 가난한 1880년에 92년에 나온 그림인데 이 가난한 농부 같아요. 이 창문을 바라보는 이 농부의 눈빛이 이 농부의 눈빛이 저는 핀란드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준다고 봐요. 핀란드는 첫눈이 오는 순간 이제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핀란드의 겨울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아름답고 낭만적인 무슨 오로라요. 택도 없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순간 이 아저씨의 눈빛은 또 올게 왔구나. 또 올겨울 살아남아야지. 그 눈빛이 저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What the heck with the Finlandization? I don't care. 살아남아야 돼. 네, 마치겠습니다.